포스텍에 입학했던 게 2000년이었고요. 2000년 1월에 아마 포항에 내려갔다가 2008년 7월에 제가 좀 오래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8년 반이나 했는데 그 미국으로 떠난 게 2008년 8월이니까 2008년 7월까지 포스텍에 있었네요. 포항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안 간지 꽤 오래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국에 한번 가면 포항에 가서 직접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제 글이 좀 무겁다는 평이 많은데 좀 강연은 좀 가볍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얼빈에 와서 꿀벌 연구를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초파리 연구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영어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트위터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김영사에서 냈던 책 이름이 이제 제목이 플라룸이었는데요. 이 플라룸은 그 추파리 유전학 전통에 있는 얘기와 제 연구 얘기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과학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선택된 자는 제가 그 과총에 연재했던 그 모대생물 이야기를 엮어서 냈던 책인데 이 책도 과학자 정체성으로서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것 풀어냈던 거고요. 이제 구글에다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좀 궁금한 그런 이제 글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네이버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이버는 왜 저를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치면 제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한번 좀 화가 나가지고 네이버에 제 인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 책이랑 다 나오는데 그 구글에 검색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네이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구글에다 제 이름을 검색하고 여러 글들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이 책, 과학의 자리 최근에 나온 이 책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그 과학과 사회라는 화두가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처럼 살라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저처럼 사는 게 이렇게 굳이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뭐 무당 그다음에 최순실 막 이런 사태 일어났을 때 사실 이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지금 다시 샤머니즘 국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비판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시작했을 때 이게 뭐 포스텍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포스텍에 있는 뭐 교수님 박성진 교수님이 이제 창조과학회 회원이었는데 그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뭐 인터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괜히 이걸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 뉴스톱이라는 데서 연재하다가 그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다놀드라는 국내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다놀드에서 만든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과학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제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김호준 뉴스공장이라는 데를 나갔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내보내준다 해서 나갔는데 사실 여기 안 나갔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여기 나가는 바를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거의 500만 명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 그래서 거기 나가서 사실 그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단체에 대한 이름은 전혀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이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이라는 데에서 저를 고소를 했죠. 고소도 잘게 아주 자잘하게 자르셔가지고 한 4건의 고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다놀드 계신 총재 그분이 직접 뭐 고소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보면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창조과학회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게 뭐 다 맞다. 지구 역사가 뭐 6천 년이다. 뭐 아까 그 박성진 그 교수님도 창조과학회 회원이셨는데 그런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세계관을 과학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또 저를 왜 고소를 하셔가지고 그 고소도 2018년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대학도 이제 떠나려는 마당이었는데 그리고 교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유명해졌죠. 그 유명해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뉴스쇼 나가고 근데 최근에 또 그 얼마 전에 그 교수님들이 그저 미성년 자녀들을 자기 논문에다 이름을 끼워놓고 막 최근에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 누구죠?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 사태도 있었고 뭐 정호영 씨 사태도 하여튼 굉장히 그 이공계 교수님들이 논문에다가 미성년 저자들 막 쓰고 하고 한국 사회가 뭐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시작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그 처음 특종을 할 때 제가 그 논문들 전부 다 전수조사를 같이 해줬었는데 뭐 이런 일에서 괜히 저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끼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타운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대학에 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사는 게 그렇게 과학자로 산다는 게 꼭 대학 교수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타운랩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정신분열 같은 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분열 뭐 이런 건데 과학자로서의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작가이자 사회활동가이자 과학 또 그것도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긴 하죠. 근데 그런 제가 있는데 그 둘의 정체성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 스스로는 그런 투쟁을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드리게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공부를 그렇게 되게 잘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포항공대라는 데 학부로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그저 뭐 공부를 되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집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북한산 자라에 살았는데 그 집 뒤에 산에서 원래 자꾸 특히 곤충들 중에 제가 개미를 되게 좋아했어요. 개미하고 꿀벌을 되게 좋아해서 개미집 앞에서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 관찰도 하고 거기다 먹이도 던져주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뭐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산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물학과에 입학을 했었고요. 93년에 입학을 했죠. 99년에 졸업할 때 제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외모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74년이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74년에 The Selfish Genie라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출판이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리처드 도킨스 되게 잘생겼었죠. 이 사람도 저는 그때. 이 사람 책을 제가 1999년에 집어들게 됩니다. 99년이 아니라 97년쯤에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알게 되면서 스티븐 제이 골드, 그다음에 에드워드 윌슨은 최근에 돌아가셨죠. 골드는 2000년대에 돌아가셨고 아직 도킨스는 살아있어요. 이런 고생물학자들의 책을 대중서를 읽으면서 그 과학의 새로운 어떤 측면을 발견하죠. 그냥 교과서로 외우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도서관에 파묻혀가지고 엄청나게 책들을 읽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중반에 최재천 교수님이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최재천 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성공적인 과학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도 8년 반이나 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하러 와서 최천 교수님이 동물 생태학, 행동 생태학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행동 생태학 뭐 못할 바에는 난 생물이 아닌 걸 하겠다. 이렇게 약간 반항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학으로 박사하기를 했는데 이게 제 대학원 때 모습입니다.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닥터 오브 스모킹이라고 다 불렀는데 담배 엄청 폈고 이게 포항공대 이게 아마 공관 가는 그쪽인데 저기 직원 식당에 있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2008년까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진화생물학이나 행동생태학 같은 거 행동생물학을 하고 싶었는데 국내에서 그걸 할 수가 없었잖아요. 최혜정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나게 되죠. 제가 분자생물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원래 여기 들어가서 실험을 직접 하고 손에 엄청 막 화학 물질들을 묻혀가면서 실험하면서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나게 돼요. 논문도 내고 제가 또 그렇게 또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박사 졸업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이 다 끝났다, 이제 고생이 끝난 거죠. 박사 땄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시모 벤저라는 그 기라성 같은 분자생물학자이자 행동유전학을 창시한 그 어떤 과학자의 일대기를 읽었어요. 타임 러브 메모리라고. 한국에는 초파리의 기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제 위에 벤저가 있죠. 근데 옆에 이 동양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 윤영 젠이라고 대만 출신의 뭐 과학자인데 이분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두 분이 부부예요. 릴리, 윤영젠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분의 F1이에요. 이분이 직접 가르친 분들인데 거의 다 교수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두 분 밑에서 다 나온 거죠. 저는 여기 있어요. 그죠? 대단한 이제 일족이 됐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 스토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스토리 이건 가짜 얘기입니다. 박사를 따고 나서 절대로 고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좌절은 계속됩니다. 실제로는 저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그 비엔나라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VDRC라는 그 큰 초파리 연구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길 가려고 했는데 까였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싫대요. 거절해. 왜 초파리 연구도 안 해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 UCSF,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수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파리가 그때까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초파리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윤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윤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몰랐습니다. 저 그렇게 무식했어요. 근데 다들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실험실에 가고 싶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윤영은 인터뷰를 하더니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 책을 읽었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 책을 읽었더니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인생이 대부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성공한 기업가나 회장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 거의 다 뻥입니다. 네, 그런 성공 스토리 믿지 말라 이런 교훈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제가 포스닥이라는 걸 시작해 포스닥 그러니까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것도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15년을 거의 이제 실험실에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초파리라는 걸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컷 초파리고 암컷 초파리예요.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맨날 본 게 이게 초파리들 교미하는 거를 거의 매일 한 두세 번씩 그러니까 초파리 아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초파리 아동을 수천 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의 교미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서 운이 좋게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와 뉴런이라는 데 너무 좋은 굉장히 좋은 학술지 논문 두 편을 실어요. 여기 제 이름 있죠. 저는 이게 가짜 논문이 아닙니다. 진짜 논문이고요. 네, 그래고 그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런 제 저만의 연구 주제를 만들어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제 연구 과학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 사회 과학과 사회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정치 얘기도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연구가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초파리가 수컷들이 자기네들이 수컷들끼리 있으면 혼자 있었던 수컷보다 교미를 오래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한 7분, 8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거의 2달 정도로 교미를 오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초파리가 다른 수컷들로부터 그 암컷을 지키려는 본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인터벌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번 그 눈을 감고 제 강의가 시작된 지 몇 분이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타이머에 지금 15분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충 여러분들 뭐 10분이나 뭐 20분, 15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대충 몇 초에서 몇 시간 사이의 시간을 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잴 수 있습니다. 재는데 그걸 어떻게 잴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시간을 재는 기구가 없잖아요. 도구가 그 기관이 없잖아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고, 콘 냄새 맡고, 뭐 입은 이 냄새, 뭐 맛을 느끼는 거고, 귀는 소리를 듣고, 뭐 촉각 같은 게 있는데 시간을 재는 기구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미스테리예요. 신경과학이. 제가 이제 초파리 교미 시간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이런 초파리의 그 수컷들이 교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시각 자극을 이용해서 이런 신경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동물들이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는가? 이 굉장히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연구 아닙니까? 연구 주제?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초팔이라는 아주 강력한 유전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동물로 아주 심플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이게 다 제 그 연구비 계획서에서 다 따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연구 계획서 화려하게 썼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근데 다 떨어졌어요. 연구비를 4년 동안 한 50개 썼는데 그 이 주제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연구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 질병 연구가 아니다.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동양에서 얘를 어떻게 믿느냐고. 뭐 한국 박사 아니냐. 뭐 그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호기심에 연구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파리를 가지고 한번 가상현실을 쪽파리한테 한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쪽파리한테 이런 빨간 점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인공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얘가 교미 시간을 느릴까? 그러니까 쪽파리에게 일종의 야동을 보여준 거죠. 가짜로. 그 쪽파리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레드 아이 프로젝트라고 했고 그 오타와에 있던 그 여러 공대 교수들이랑 막 이런 사람들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동영상인데. 그다음에 이런 막 그 초파리들 밥 먹는 거, 이렇게 밥 먹는 거를 재는 이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요. 3D 프린팅으로 PCB 서킷 우리가 해가지고 아두이노랑 막 라즈베리파이 이런 거 써갖고 제가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그 초파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보이세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 갖고 장사를 해볼까 해가지고 거기 그 옆에 대학에 있는 산업 디자인 학과 다니는 석사생 꼬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진짜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거 설계도예요. 이거 갖고 그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방에 여기 초파리가 한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파리들 밥 먹는 거를 여기 보세요. 이 재고 있어요. 이게 재고 있는 겁니다. 액티브라는 건 지금 초파리가 밥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도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초파리 교미를 찍어가지고 머신러닝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을 위해서 초파리가 교미하는 시간을 직접 잴 수도 있어요. 비디오만 이렇게 임포트하면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펀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았어요. 한 1억, 2억 넘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뭘 느끼게 되냐면 물론 그전부터 좀 알고는 있었지만 과학을 떠받치는 어떤 과학 기술을 떠받치는 어떤 여러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는 기관도 있고 정부처럼 기업이나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관리하는 교육부나 뭐 이런 데도 있죠. 그다음에 논문을 내야 하는 학술지도 있죠.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대학도 있죠.
과학자들이 취직하는 연구소나 기업 뭐 이런 게 있죠. 정부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과학을 둘러싼 여러 생태계가 썩어 빠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점 썩어 빠지고 있고 점점 뭔가 모르게 우리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막 그 보시면 뭐 갑자기 뭐 미국에 막 뭐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고 한국도 막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탄핵도 당하고 그다음에 막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상하잖아요. 과학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내가 왜 도대체 연구비를 받지 못했을까라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과학자가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IH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는 R01이라는 연구비를 탈 수 있는 나이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추적한 겁니다. 보시면 1980년대는 대부분 NIH 연구를 처음 받는 사람들의 나이가 40대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나 중반에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990년을 지나면서 NIH 연구비 처음 받는 나이가 50대가 넘어갑니다. 보시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40대 이하의 NIH 연구를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둘러싼, 어, 이 사회가, 과학 생태계가 썩어 빠졌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무슨 뭐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원 때까지도 제가 대학원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도 처했었고, 막 그 기억이 다 나는데, 전 별 관심 없었어요. 전 정치인 이름도 노무현이라는 사람 빼고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과학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정치에도 관심 갖게 되고 한 건데,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어떤 활동가 이제 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글은 뭐 그 전부터 썼지만 주로 과학에 관련된 글을 썼었죠. 과학 생태계가 위기입니다. 이게 제가 페이스북 시작하고 나서 글을 꽤 많이 썼는데 페이스북에 이게 2018년인가 쓴 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았던 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교수를 관두겠다는 얘기. 교수를 관두기로 결심했다. 이제 타운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교수를 안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다 변태 같죠. 이상한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이거 말고 잠시만요. 최근에 제가 이거 말고 그 한겨레 칼럼 리스트를 관둔다는 포스팅도 한번 올린 적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이준석 현상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썼다고 저를 자르더라고. 이렇게 제 글을 막 막더라고. 그때 그거 올렸더니 또 그 한겨레 칼럼니스트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거는 라이크가 2,000개가 넘어가지고 뉴스 나왔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뭘 안 한다, 관둔다 이런 걸 되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하여튼 이 PhD 팩토리라고 2011년인가 2011년인가 아마 네이처에 나왔던 에세이인데 이게 이제 박사학 위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한국 막 이런 데서 막 박사학 위자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PhD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적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지금도 일자리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과학계도 PhD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PhD를 나와도 해도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스닥을 a special kind of hell,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지옥이라고. 왜냐면 포스닥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한국에서. 네. 과학계 더 심각합니다. 문제 뭐냐면 이런 건데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고 노동자들이 다 노조도 만들고 막 이렇게 투쟁을 하죠. 과학자들은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함정을 만들고 규정주의를 만들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굉장히 멍청한 집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자연의 신비를 밝히고 뭐 이런다고 되게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랑 뭐 천재다 뭐 이러잖아요. 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멍청한 집단 중에 하나 과학자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둘러싼 어떤 그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의사들 의협 있고 간호사들도 간호사협회가 있고 변호사들도 변호사협회가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과학기술협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PhD를 이만큼 받아요. 미국 이게 10년 전 통계인데 지금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100명이 PhD를 박사를 받으면 그중에 교수가 되는 사람이 8명이 채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게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학생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받아도 교수가 될 확률은 채 5%가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 근데 그 5명 중에 테뉴어, 그러니까 종신 교수직이 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교수를 목표로 과학자가 된다라는 거는 로또를 하는 로또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해진 다음에 굉장히 2000년대부터 심각해졌거든요. 이 문제가 과학계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도 대학원 안 오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점점 줄고 대학 뭐 포스닥들은 다 빈곤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런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에 이제 이 멜서스라고 아시죠? 그 인구론 쓴 사람. 그 멜서스의 딜레마가 있다 막 이런 막 여기 뭐 이거 그 되게 유명한 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있는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또 여기 막 이런 뭐 정년 트랙 과학자가 막 자살했다 죽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떠나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살아남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대학에서 떠나는 건 실패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아, 내가 대학에서 실패하는 건 나는 평균적인 거다. 난 내 잘못은 없다. 뭐 이런 하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수를 관둔다고 해서 과학자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타운랩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과학을 모든 사람이 과학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한국의 유명하신 뭐 대중과학자들 정모, 최모, 뭐 이모, 뭐 김모 광고도 나오시고 뭐 알쓸 뭐 어디도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이 블랙홀이었더니 뭐 아인슈타인이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블링블링하게 사랑받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그게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으로는 그 사회가 과학을 이렇게 과학이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을 어떤 영접하고 이게 과학에 이렇게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머리로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과학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과학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로 과학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이 사실 타운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보여드릴 텐데 원래 타운랩의 목표는 Bridging Basic Research to Education 그러니까 기초과학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그 과학 수업하면 실험 뭐 이런 거 개구리 해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쓸데없는 거 하시죠. 거기서 뭘 배우셨어요? 거의 뭐 배우는 거 없죠. 네, 저는 그거 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실험들, 고등학교 실험들 그런 실험으로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저는 그걸 코스트 이펙티브한 미니에이처 랩 그러니까 조그만 실험실 타운랩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직접 인볼브하면 그게 실제 과학과 대중이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초파리 같은 모델이 필요해요.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연구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연구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초파리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막 만들었어요. 타운앱 이거 가지고 컴페티션 나갔던 건데 3D 프린팅,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그다음에 뭐 이런 PCB,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초파리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거 뭐 10,000원, 20,000원도 안 들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데이터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거는 이제 그래갖고 내가 타운랩을 한다고 교수 관둔다고 한 다음에 한국에 이제 그 펀딩 아까 말했던 그걸로 펀딩 탄 거가 좀 있었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 갖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타운랩이라는 거를 스타트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대통령 후보 막 이런 사람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된 사람 못 만났지만 뭐 하여튼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팜플렛도 만들었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이제 타운랩을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만들겠다 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1년 정도 동안 재실험하면서 고등학생 한 명으로 타운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 평범한 그 캐나다에 있었던 한국 학생이거든요.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그 초파리 행동 유전학을 흡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 과학의 가치를 깨닫고 과학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친구가 실험을 해본 거죠. 저랑 여기 파블로라는 그 산업 디자이너랑 둘이 같이 해서 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프로젝트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실판에다가 여러 이제 이론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저희 랩 미팅 할 때 직접 발표도 했어요. 자기 실험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실험도 직접 같이 대학원생하고 하고 이제 혼자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실험 거의 다 혼자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무슨 뭐 거기 조국 사태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번에 한동훈 뭐 이런 것처럼 대필하거나 대학원생 해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학원생하고 똑같이 이건 진짜예요. 고등학생 했지만 진짜 한 거예요. 저희는 진짜 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보세요. 실험하는 거. 초파리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초파리가 얼마나 빨리 이게 기어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클라이밍 에세이라고 하는데 초파리의 모터 뉴런이나 이런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이제 저희 랩에 이제 학생들이 견학이 오면 이 친구들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희 랩 소개도 하고 자기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막 했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오타가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 2명. 이 친구들은요 한국으로 따지면 영재고 있죠. 영재고 다니는 친구고 이 친구는 그냥 보통 고등 일반고 다니는 친구야. 근데 나중에 이 두 친구는 떨어져 나갑니다. 못 견디게. 왜냐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 이게 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결국에 남게 되는데 몇 친구만. 이 친구는 나갔어요. 나중에. 한 달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랩미팅이에요. 긴장하고 있죠. 예? 자기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직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했죠. 처음에 이게 첫 랩미팅인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주말에 이렇게 랩에 와서 자기 실험하고 나한테 뭐 조금 배우고 제가 무슨 붙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초파리의 그 신경세포에다가 ALS라고 그래서 루게릭병을 일으키는 그 돌연변이 단백질을 발현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죽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신경세포 때문에 어떻게 기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스스로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세요.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생기죠. 자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발표에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마지막 랩미팅이에요. 저랑
이 친구가 그때 2018년 12월인가? 뭐 그때 들어왔으니까 7, 8개월 중간에 뭐 한두 달 쉬고 뭐 이러긴 했는데 이게 마지막 랩미팅인가 뭐 그랬거든요. 보세요. 그냥 완전히 이제 거의 석사 같아졌어. 거의 석사 학위생이랑 누가 와서 보면 이 친구가 석사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 6개월 사이에. 반년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이 과학이 굉장히 뭐 되게 어렵냐?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타운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엄마가 의사대라고 엄마가 맨날 의사대라고 하는 친구가 스트레스 많이 받던 친구인데 이 실험을 하면서 해방을 하게 돼. 자기 스스로 해방감을 느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실험실에 오고 막 나중에 그랬었는데 얘도 보면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 다른 실험실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이거 이 친구가 다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할 건지 자기가. 그래서 이 실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만든 웹미팅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만든 거야. 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었다고 친구들이. 직접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냈다고. 네? 제가 가르쳐준 건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그럼 원리만 가르쳐준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타운랩은 가능합니다. 뭐 제가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중고등학생을 저한테 데려다 주면 저는 그 친구를 1년 안에 과학자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 친구가 네이처나 사이언스 논문을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과학이 뭔지에 대한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과학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과학이 뭔지를 몸으로 깨닫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과학적 사유 방식과 과학적 삶의 양식이 그 사람한테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러 무당한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급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저기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했던 그 엘 시스테마 같은 어떤 그런 사회 행동처럼 타운랩이 어떤 그런 과학을 통한 사회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제가 너무 더 늙기 전에 타운랩을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싶은지까지 다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꿈은 타운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찾아보시면 제가 타운랩의 컨셉 같은 거에 대해서 한겨레랑 이런 데시랑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과학 생태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 칼럼은 동아사이언스의 고통과학자라고 찾으시면 나오는데, 저는 영웅 서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무슨 과학자 하면 아인슈타인하고 뉴턴하고 다윈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왜 중요한 발견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전부 혼자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대부분의 99.9%의 과학자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는 그렇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과학자를 다루는 언론이나 사회 방식이 영웅서사와 비슷해져요. 헐리우드 무비랑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어로가 돼야 되는 과학자는. 그래서 그 히어로가 영웅이 아닌 과학자는 전부 다 무의미한 것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노벨상 탄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작년에 노벨상 탔는지 누가 탔는지 이름 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근데 그 노벨상을 준다고 계속. 노벨상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 받죠. 전 한국 사람들. 일본은 맨날 받는데 중국도 받았는데 한국은 못 받는다. 예,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 이게 과학 생태계를 썩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노벨상을 중심으로 한 서열 체계, 히어라키, 예? 영웅서사. 여기에 과학자들 스스로가 빠져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하고 자기하고 무슨 비교하고 저 사람은 네이처 냈는데 난 못 냈다고. 아니 나는 네이처 냈으니까 넌 나한테 까불지 마. 정말 유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모범생의 어떤 그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유치해지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과학자 사회는 그렇게 엘리트만으로 절대로 운영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통계가 그래요.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했고요. 스타 과학자가 죽을 때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글을 모토공학자는 지금 한 70편, 80편, 거의 100편 가까이 썼는데 언젠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겠죠. 네, 그때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거창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 뭐 정치 시스템의 위기. 이게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한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던 서구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보셨죠? 백신 맞으라니까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기 싫으면 안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안 맞음으로써 상대방이 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싫으니까 안 맞겠다. 그게 서구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나의 인권, 천부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권이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는 그 다음. 물론 그 극단에서 제가 이제 중국은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통제를 했죠. 근데 저희는 지금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러지 역사 변곡점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가 과학하고 관련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문제만 해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정치인들이 노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보셨잖아요. 뭐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막 어떤 보수 정당에서 막 그다음에 막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유사 종교 지도자가 백신 막 코로나 퍼뜨리고 국가 방침 안 따르고 막 예배 드리다가 터지 보셨죠? 사회가 과학하고 이 민주주의랑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칼럼들을 한겨레나 이런 데 써왔는데 뭐 백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진보의 방과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목수정이라고 프랑스에 사시는 작가님이 계세요. 인문학자는 아니죠. 작가예요. 에세이 쓰고 뭐 글 쓰고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더라? 치마 뭐라 같은 뭐 치마 속까지 뭐 붉은 뭐 그런 글도 쓰시고 근데 이분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백신 음모론자가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신은 어, 빌 게이츠가 전 세계 국가 수장들을 꼬시고 거대 제약회사들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코로나를 퍼뜨렸고 백신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돈 벌려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맞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목수정을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도 뭐 좌파 쪽, 진보 쪽 사람들 목수정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글을 쓰면 라이크가 몇백 개씩 달려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글도 막 써요. 신문에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또 과학과 관련된 백신, 제가 또 바이러스로 또 하필이면 바이러스로 박사학위 따가지고 안 이거 바이러스 아니었습니까? 제가 인볼브 안 했을 텐데 백신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톱이라는 그 김준일 대표라고 요즘 TV 많이 나오시는 분 있어요. 그분 대표를 해서 일단 글도 쓰고 목수정 비판도 하고 한겨레에 이게 이제 이때부터 한겨레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한겨레 스칼럼을 10년 넘게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린 거예요. 한겨레에 제가 목수정의 반개몽주의라는 글을 보냈어요. 제 코너. 근데 이게 막 그쪽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막 편집자가 나타나가지고, 꼭 돈을 해야 되냐. 이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잊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목수정이 하는 이런 목수정이라는 어떤 작가, 인문학 쪽 작가가 하는 이런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그 대중에게 공동체에 알려야 된다. 사회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쓴 거예요. 제가 뭐 싸우고 싶고 싸우겠습니까? 썼는데 세상에 그 한겨레에서 이 사람한테 반론권을 줬어요. 김우재라는 필자가 저는 박사입니다. 김우재 박사가 나와서 되거든요. 김우재라는 필자가 이렇게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언론계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다뤘는데 이게 반론권을 줘도 되는 상황이냐. 응? 이 사람은 백신 음모론을 펼치고 있고 굉장히 사이비 같은 사람인데 지금 목소리 좀 약간 황당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글을 반론권이라는 차원에서 신문이 실는 게 그 데스크가 해야 되는 일이냐 를 두고 논쟁이 벌어져.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보세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교주야. 아니면 백신 음모론자야. 아니면 뭐 큐어넌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했다고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한 글에 대해서 반론권을 행사하겠다고 신문사에 글을 보내. 그럼 그 글을 그 신문사 데스크가 언론 자유이기 때문에 싫어야 됩니까? 여기에 과학이 들어. 이 지점에 이 지점에 과학이 그 과학적 사회가 그다음에 공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나 정치인과 언론이 왜 과학을 알아야 하는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서 데스크가 만약에 과학자였으면 아니면 의사였잖아요. 이걸 잘랐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글이 또 이 사람이 반론권하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겨레는 반대로 갔어요. 여기 목수정이라는 분은 원래부터 한겨레랑 친합니다. 저보다 더 친해요. 근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거 다시 반박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면을 달라 그랬죠. 썼어요. 여기까지 실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잘랐는데 제가 이준석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정의당이나 이런 뭐 민주당이나 이런 젊은 정치인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어스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게이트키핑이 이게 맞는 거냐 틀리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프랑스는 거의 이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핑퐁이라도 했잖아요. 프랑스는 프랑스가 좀 이상하네 요즘 나라가.
프랑스는 뭐 극우 르페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대선하고 그랬는데 프랑스는 지금 백신 음모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언론이 개입을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쪽은 백신도 사람들 안 맞고 사람들 안 맞고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퍼져서 많이 죽었고 그랬죠. 과학이 그 중간에서 과학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만약에 과학에 관한 상식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상식적 의사 결정이 사회에 퍼져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수정을 끝까지 비판을 했고 근데 뭐 주간경에 그 한겨레 네, 관둔 다음에 제가 또 주간경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했죠. 그래서 이 백신 음모론자들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뭐 아나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한의사가 시작한 그런 집단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여러분들 삶에 그 단월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포항에도 있을걸요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단월도 뭐 가시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그 하여튼 뭐 뇌호흡이라든가 뭐 무슨 뭐 뇌파 진동 뭐 이런 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포스텍에 있는 그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어떤 미래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시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강원도한테 고소당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또 엮이지 마시고 이런 걸도 썼죠. 코로나19에서 과학,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혹은 어떤 그 체제의 어떤 변곡점이 왔다면 두 번째는 그 정치 체제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팬데믹이 확 와버리니까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방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믿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막 좌지 그 미국 같은 경우 난리가 났었죠. 트럼프랑 파우치 소장이랑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정치 시스템의 그 기반에 정치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회를 지탱하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본적인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 정책을 실행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맞으면 뭘 한다는 통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는 돌아갈 수 없다. 그건 거의 뭐 전제 정치나 아니면 뭐 원시 사회로 가는 거죠. 아니면 무속 사회로 가는 거죠. 예? 신전에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굴러가려면 저 정치인들이 적어도 과학과 완전히 반대 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과학이 그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이 사람들 억누르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해주지 않으면 사회는 안 굴러갑니다. 그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리 콜린스라는 유명한 과학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해리 콜린스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민주주의와 과학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 사람 얘기는 과학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는 거.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게 상대성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무슨 메타버스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과학이 가지는 민주주의에서의 가치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방법, 과학적 방법론 플러스 과학자들이 자연을 발견하면서 그 자기 과학자 공동체가 합의에 이르고 이르면서 어떤 자연의 어떤 이론들과 사실들을 쌓아 나가면서 획득한 그들만의 규범 그걸 보통 큐도스라고 부르거든요. 로버트 머튼은 큐도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뭐
공유주의, 그다음에 보편주의, 뭐 조직적 회의주의,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평, 뭐 이해상충, 뭐 이런 건데, 그런 어떤 규범들이 작동을 해야 민주주의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과학자들이 논문을 출판하고 어떤 자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그 민주주의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사회가 민주적이지 않으면 자연의 진리를 밝힐 수 없어요. 못 밝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소련에서 있었던 리센코주의라는 거예요. 리센코라는 유전학자가 나와서 멘델의 유전학은 다 틀렸다. 획득 형질의 유전이 맞아라고 얘기하고 나서 소련 과학은 망해버렸어요. 소련도 지금 저렇게 됐죠.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의 정치적 어떤 그게 들어가는 순간 과학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드는 규범으로만 자연을 밝힐 수 있어요.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칼 포퍼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 열린 사회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반증 가능성만 가지고 썼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원리들의 원형이 과학자들이 자연을 발견하는 방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체제에 사용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리 콜린스의 결론인데, 해리 콜린스의 책은 뭐 이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보다는 뭐 조금 다르지만 저랑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 여하튼 저는 그걸 과학적 삶의 양식이라고 부르고, 네, 해리 콜린스는 그걸 선택적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전 너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해리 콜린스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건, 저 사람은 저걸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민주주의가 나왔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서구 과학은 서구 민주주의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되게 좀 약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아시아적 체제라든가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사람 몰라요.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왔고,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뭐 과학이 뒤지지도 않죠. 우리는 다 흡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동양에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데, 이게 이 정치나 사회 체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규범들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김모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 블랙홀, 상대성 이런 게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을 정치인들이 더 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잖아.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삶의 양식이라고. 어떻게 과학이 자연을 발견하느냐. 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맨날 어렵다.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이 이제 윤홍찬이라는 초파리 유전학자인데, 그분의 스승이 이 막스 델브릭이라는 분입니다. 이 말이 제가 어떤 신조처럼 삼고 있는 말인데, 막스 델브릭은 원래 그 닐스 보거나 이런 양자 역학자들의 친구,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생물학으로 넘어와서 이분이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걸 만드는 이제 토대를 닦은 분인데, 노벨상도 타셨고 나중에. 근데 막스 델브릭이 그런 말을 해요. 과학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응거하기 위해 그의 작업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며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도 또한 그렇다. 이게 제 삶을 설명하는 가장 클리어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 그 사회 비평림을 다 안 하고 싶다면 제가 응거할 수 있는 것은 제 과학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세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과학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는 무슨 어떤 한국 유명한 대중과학자들 보면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한복도 입고 나오고 뭐 되게 이렇게 팬시하게 막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나오셔가지고 뭐 되게 멋있게 강연도 하고 뭐 되게 럭셔리한 뭐 서재도 갖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야 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강의 잘하거든요.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실험실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러다가 고소까지 당해가지고 고소당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싸운 게 그때 여러분들 여기 펀딩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펀딩한 분들은 제가 한 분도 있지 않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비가 한 7, 8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디즈에 펀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다시 인생이 실패잖아요. 성공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모았어요. 네?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변호사비 내고도 돈이 남아서 그걸로 이제 좋은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다놀드하고 창조과학회는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겠죠. 적어도 창조과학회가 한국에서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창조과학회가 한국에서 어디 뭐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뭐 시조세를 뭐 교과서에서 지우자든가 아니면 창조과학회 회원이 무슨 뭐 공직에 오른다든가 이런 일은 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다널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싸우는 방식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 대중은 이런 거예요. 무슨 뭐 블링블링하게 TV에 나와가지고 연예인처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과학이 사회 속에서 기능하고 사회를 좀 더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과학 대중화는 또 다른 연예인을 낳을 뿐이에요. 그런 포퓰리즘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뭐 저를 아는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최영섭이라고 저분 서울대 계신 과학 사학자인데 저한테 뭐 낯선 과학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셔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낯선 과학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과학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었고 캐나다에서도 없었어요. 저 같은 과학자를 역사 속에서 몇 명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막스 델브릭이라든가 제이디 버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에 조셉 리덤이라든가 그런 좌파 과학자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본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많죠. TV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상 탄 사람도 많고 노벨상은 없지만 그런 과학자들 제 눈에는 다 유치해 보입니다. 아니 이제 그분들이 연구가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학을 잘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연구만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뭐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데모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험실만 챙기는 과학자가 뭐 그게 보통 과학자죠. 근데 유명해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위치가 됐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듯이 사회 원로들한테 기대하듯이. 근데 과학자들은 왜 그렇지 않죠? 왜 과학자들은 전부 다 끝까지 이기적일까요? 원래 이 모범생들이라 그런가?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죠? 그게 너무나 못마땅해서 하여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제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언스 타임즈도 이게 여기에다가 사실 과학 지식인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금 드리는 말씀들 있죠.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2011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11년 전에 쓰던 게 여기 사이언스 타임즈가 제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좌파 과학자들,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공산당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조셉 리덤, 제디 버너, 뭐 JBS 홀데이, 뭐 이런 레빗, 뭐 이런 사람들 과학자들 얘기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거든요. 여기 이 사이언스 타임즈가 있는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이 이대 경영학과 무슨 교수님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이명박 때 이 제 글을 읽고 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말이 글에 등장했던 이유로 잘렸습니다. 그쵸? 그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간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고 절필 선언을 했다가 이게 아마 2019년 2019년부터 이로운넷이란 2018년인가 19년부터 이로운넷에 과학지식 열정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로운넷에서 떠나가지고 제케데일리한데 이제 일본 그러니까 이로운넷에는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과학을 만나면서 어떻게 과학과 사회가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글을 제가 쫙 써놨고요. 읽어보시면은 중국의 현대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사회 얘기도 조금 있거든요. 저 앞에 쪽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공간에서 과학자들이 했던 역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솔직히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제 다 경성제대라는 데 몰려들어 경성대학에 이제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 운정이 들어와가지고 국대안이라는 그러니까 대학을 다 통폐합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똑똑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다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국대안 파동이거든요. 월북 과학자들.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남한은 미안한 얘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과학자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통성은 북한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실제 그 해방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서 막그 제대로 교육받은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자들이 대부분 엘리트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갔거든요. 함흥공대인가 공전 뭐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뭐 이런 데로 갔다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남한에서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거의 뭐 과학이 버려졌다가 박정희 정권 때 이제 탄생하게 되는 제케 데일리는 그 반대편에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1860 몇 년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과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결국 제국주의로 흘러가게 되죠. 그 역사. 그러니까 과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가 다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제국주의로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죠. 더 칼럼니스트라는 데서 요즘에 이거는 뭐냐면 그 조선 말 그러니까 개항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룰 건데 어떻게 과학이라는 학문 체제와 그 이 한반도라는 사회가 상호작용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과학이 지속적으로 패퇴해 왔느냐 한국에서 그래서 얘기도 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칼럼니스트에다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편을 실었고 이제 마지막 한 편 남았는데 더 칼럼니스트 가시면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위한 과학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선택적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 해리 콜린스 책이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번역된 책이 되게 얇거든요. 그 팜플렛 같은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과학을 과학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과학, 뭐였죠? 과학이 만드는 민주주의. 저 책은 사서 보세요. 절판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 책을 읽으시면 제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과학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중앙경향 최근에 제가 많이 썼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과학이라는 건 그 차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면 특히 한국에서. 왜냐면 한국이 위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난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애국자거든요. 애국자인데 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안 뽑아줘가지고. 한국에서는 위험한 인물로 찍혀서 어느 대학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데 제 모교인 포항공대를 포함해서요. 근데 그 한국 사회가 물론 괜찮습니다. 저는 캐나다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중국에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중국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를 이제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밖에서 보는 어떤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느껴요.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 더 크게 느껴져요. 특히 과학기술이 거기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정치 시스템은 국제 정치라는 큰 틀에서 봐요. 정치는 한 나라 정치만 따로 굴러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매몰되는 게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쇄국 정책을 펼쳤죠. 망했잖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냐, 윤석열이 누구를 하냐, 여기에 매몰돼 있죠.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 당을 찍었냐, 파란 당을 찍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정치는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옛날처럼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로 싸우는 거죠. 2018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못 가거든요. 제가 미국에 못 가요. 근데 저희 아내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예요. 제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 근데 저는 미국에 못 가요. 심지어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2010 몇 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 있는 하얼빈 공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어요. 무슨 뭐 해커가 자기네 걸 해킹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하얼빈 공대가 화성 가는 거 그다음에 막 이런 프로젝트 다 진행했거든요. 여기 인공위성 만들고 이렇게 잘해요. 전 세계에서 뭐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그때 블랙리스트 지정했어요. 못 갑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뭐 하여튼 그 갖가지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글로벌 공급망을 갖느냐. 근데 그 핵심이 전부 다 과학기술이에요. 연구 개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누가 빨리 그걸 선취하느냐. 근데 한국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삼성의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이든이 왔었잖아요. 엊그제. 삼성이 지어준다고 했죠. 저희 중국이 화내죠. 한국이 뭐 IPEF인가 가입했죠. 화내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한국이 독자적인 과학기술 영역이나 어떤 기술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되게 무자비한 국제 현실에서. 중국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2000년대 대학원 들어갈 때 중국에서 나온 논문은 쳐다도 안 봤어요. 다 가짜, 나와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이죠. 단 20년 만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앞지른 게 아니라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아시아에 떠오르는 200대 연구기관 중에 170개가 중국에 있어요.
한국에 3개밖에 없어요. 저기 포스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서울대, 카이스트, 어디더라? 디지스트, 디지스트인가? 서울대 카이스트 어디? 뭐 하다 하나. 여기 보세요. 네이처 선정 200대 아시아 연구기관에 한국 대학이 몇 개 올라와요. 포스텍 있네요. 65이죠. 네. 화공대가 어딨냐면 이 카이스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 27위에요. 포스텍보다 아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포스텍이 여기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국에서 그리고 포스텍 총장님, 산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중국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모든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뭐, 우리는 미국하고만 할래? 뭐, 그러셔도 돼요. 되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중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쳐다는 봐야죠. 앞에 벽이 있으면 피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은, 특히 한국 과학기술자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하거든요. 대부분 미국, 뭐 스탠포드, 하버드, MIT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말씀 하나 드리면 중국에 여기 제중 과기업이라고 과학기술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칭화대 뭐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쪽에 있는 인류 대학교들, 하얼빈 그다음 뭐몇 군데 대학 거기 회원들이 지금 150명이 넘었습니다. 교수들만.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중 캐나다 과기협회가 회원이 200명이 채 안 됐어요. 2, 300명 교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통계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빠르게 느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 인력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나온 박사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와요. 보이시죠? 미국으로 가는 숫자보다 중국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중국하고 싱가포르로 가는 숫자를 합치면 미국의 2배가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박사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은 고급 인력들이 이공계 인력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 보세요. 한국에 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되죠. 그렇다고 어디서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박사 따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예요. 이 상황으로 계속되면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 구조와 잠재력은 점점 떨어질 게 뻔하고 아시아에서 만약에 뭐 서양에서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뭐 다른 뭐 동유럽이나 이런 약간 뒤처진 데서 이제 내가 과학을 하러 유학을 간다 아시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싱가포르나 중국을 생각하겠죠. 한국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받아들일 때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한국 대학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럼 그렇게 들어온 유학생들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온 유학생들을 잘해주냐? 한국이? 그 사람들 90%가 다 빠져나갑니다. 박사를 따든 뭘 학부 졸업하든. 그럼 한국의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고급 인력은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뭐가 아무것도 깡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모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박정희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박정희부터 온 그냥 그 똑같은 정책을 계속 재탕하고 있어요. 박근혜는 그걸 창조경제라고 부르고 문재인은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이재명은 그걸 디지털 대전원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이 법관 출신, 그러니까 이게 율사,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사 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일반인보다도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하는 일반인보다도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목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짜요. 근데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대선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줄 쓸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과학기술 정책이 근 한 2, 30년 동안 망가져.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정치와 과학기술이 결코 상호작용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정치 영역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어요. 거의 반세기 동안. 중국은 어떠냐면 시진핑 주석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중국 원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급 과학자들, 그러니까 대접받는 국가급의 과학자를 선택해서 원사를 주거든요. 그 원사가 되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근데 그런 걸 주는데 원사할 때 가서 직접 현장 가가지고 직접 대여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1990년대부터 실행했던 정책이 100인 계획, 1000인 계획, 만인 계획이에요. 제가 만인 계획으로 여기 온 건데, 자, 인자가 들어가 있죠. 사람한테 투자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부 무슨 과학기술 정책 나오면 자기네가 디지털 대전환하고 무슨 정부를 디지털화하고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청년과학기술 정책 뭐 한다, 여성과학기술 정책 한다 하는데 전반적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은 정치인들 눈에는 말 잘 듣는 중인이에요. 중인. 조선시대 중인 계층이에요. 쟤네는 결코 단결해서 우리를 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갖고 있는 노조보다도 밑이에요. 우리 목소리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과학기술 정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저를 빼고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서 저는 아,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 빼고 화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뭐, TV에 나와서 블링블링 무슨 뭐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 블랙홀이 어쩌고 하는 과학자들 분들 다 보면은 이런 얘기 안 하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과학은 아름다운 거야. 우주를 봐. 뭐. 근데 그 우주를 알고 싶은 애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과학을 포기할 텐데 분명히 미래가 없잖아요. 박사할 때도 자기가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왜 대학원에 갑니까? 전부 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중인 계층으로 이렇게 조용히 고분고분 말만 잘 듣고 살아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과학자를 믿어요. 여러분들 옛날 2005년에 황우석 사태 기억나시죠? 근데 황우석 때 제가 봤던 거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 황우석 사태 있었고 그 안철수 현상이 있었죠. 그 두 현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인이나 이게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 과학자로서 국민들한테 인식된다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 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과학자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과학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1위에 신뢰받는 직업 1위는 과학자예요. 재밌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가 신뢰받는 직업 1위에 정치인이 꼴찌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정치인이 사회를 이끌고 과학자는 저 바닥에서 따라가요.
자, 이게, 아니, 저는 이게 뭐 레볼루션 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회 지도를 중이 안 되고 가장 신뢰 안 받는 사람이 사회를 끌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그 포퓰리즘 얘기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라. 그리고 한번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 독일 지금 요즘에 뭐 러시아 문제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사실 독일 굉장히 건강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제조업도 탄탄하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강하고 전 세계에서 3위잖아요. 미국, 중국, 미국 다음에 이제 독일인데 독일의 총리 16년 동안 한 분이 앙겔라 메르켈이죠. 이분이 물리학 박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알죠. 근데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총리죠. 그죠? 퇴임할 때도 모든 사람들 지지율이 80% 넘어. 이분이 과학자예요. 과학자로 연구원, 박사 마치고 연구원까지 하다가 정치에 뛰어드는데 등록에서 이분이 뭐 저는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유치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를 보세요. 거기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안철수요? 안철 안철수? 안철수 과학자입니까? 과학자 뭐 과학 연구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 그 사람이 지금? 아니거든요. 뭐 과학이라는 말을 표어로 내세우고 대선 후보에 나오고 있지만 그분에게서 과학자의 어떤 치열함과 과학적 사고 방식을 볼 수 있느냐? 뭐 수능 문제 푸는 건 잘하더만요. 수능 문제 잘 푸는 과학자입니까? 착각하는 거죠. 앙겔라 메르켈을 보여준 리더십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연설을 잘합니까? 아니면 무슨 트럼프 쇼를 잘해요? 한국처럼 무슨 대통령 무슨 뭐 할 때 뭐 멋있게 막 동영상 찍고 뭐 그런 거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분이 보여준 리더십이 과학적 리더십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독일처럼 과학적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자들 스스로가 그런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고민들을 담은 그 글들이 여기에 있고 뭐 이것도 뭐 한결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분도 예? 과학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안철수 씨가 뭐 정치 방역하고 과학 방역이라고 이렇게 막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쟁점화하는 거는 과학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과학기술 중심국가란 말만 내세웠지 저번 정책을 보면 황당하게 그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무슨 무슨 뭐 세계에서 뭐 초격차 기술을 뭐 몇 개를 뭐 만든다. 어떻게 만들 겁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후보인데 선대위원장을 뽑은 사람이 철학자예요. 여기 최진석이라는 사람. 이분은 심지어 무슨 과학 철학자도 아니고 노장 철학자. 예? 노장, 노자, 장자, 동양 철학자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인문학 우월주의자예요. 인문학이 과학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과학기술 이런 거 필요 없고 딱 뽑아 나가는 능력인데 그 통찰인데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한 분이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고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안철수 현상은 있었고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전통적인 정치인들에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찾고 있어. 어디선가. 뭔가 있겠지. 저는 그 희망이
사회를 바꾸는 과학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은 이미 총 연구개발비가 5위고요. GDP 대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강국이에요. 근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 혁신이 정체되어 있어요. 양적으로는 팽창했는데 질적으로 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정치인들이 다 망쳐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원이 몇 명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라는 정체성으로만 근무하는 사람이 50만 명. 그러면 이 사람들 가족 포함 150만 명. 전국의 택시 운전 기사 수가 20만이에요. 가족 포함 뭐 6, 70만 명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면 아마 정치인들이 좀 말을 들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도 없어요. 그죠? 힘도 없고. 이게 어디까지로 이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해방 식민지 끝나고 해방될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슬픈 역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어떤 복수심 막 이런 어떤 뭐 이런 게 생기는데 해방이 딱 되니까 나라가 일본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나라에 남은 게 없는데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까지 무시하던 독립운동 세력에서도 무시당하고 했던 기술자들,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과학 조선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모든 정당에서 동의했던 유일한 한 가지 물론 그때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뭐 다 있었거든요. 동의했던 단 한 가지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의 모습은 과학조선이어야 한다였어요. 조선이 망한 게 과학을 일본처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양에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였다는 인식이 지식인들 사이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그건 과학조선이어야 한다라는 건 당시에 모든 정치인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 아마 교과서에서 안 배웠죠. 근데 이 과학조선의 꿈이 망가집니다. 국대한 파동 때문에 국대한 파동 때문에 뚜렷한 엘리트 과학자들은 전부 북한으로 가고 그다음에 남한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돼요. 실종돼서 아시다시피 뭐 이승만 집권하고 뭐 전쟁 나고 난리가 나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김동건 선생님이 쓴 해방공간과 과학자사의 인연적 모색이라는 논문 굉장히 훌륭한 논문인데 이 논문 읽으시면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방공간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도가 좌절됩니다. 국대한 파동으로 월북과학자들이 갔고 그 공동화된 곳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박정희가 현재 한국 사회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필요하다. 이 논리가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그 과학 원로들을 만나보면 박정희 시대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총이라는 뭐 단체도부터 여러분들이 과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총이라는 단체는 어용단체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충성하는 어떤 과학자들이 만든 뭐 새마을 운동에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그분들이 한 일도 있지만 그래서 과학기술인 개개인이 회원이 돼서 만들어지는 협회가 아니라 과학기술 단체들과 학회들의 연합회로 만들어진 게 과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과학기술자라고 해도 과총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체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는 의사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의사들은 의협 있죠. 간호사들도 간호사 협회가 있고, 예? 엔지니어들도 엔지니어 협회가 다 있어요. 한국에서 전문직 중에 자기네들 개개인이 회의돼서 이익단체를 만들지 못한 유일한 직업은 과학기술자밖에 없습니다. 부러운 일이에요. 그 주인이라는 게 딱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단체가 없어요. 내가 과학기술자로 뭐 박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변호사협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구화되고 부품화되는 거예요. 그 사회 지도 세력은 우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과학기술인들 스스로가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청와대는 이공계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다 서울대 출신 인문계죠 또. 네? 검사 출신에.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이공계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문과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21세기에 청와대를 문과 출신으로만 꾸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만만 봐도 대만 지금 장난 아니죠. TSMC. 대만에 오드리 탕이라는 해커 출신의 디지털 장관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심지어 트랜스젠더예요. 한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체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이 박정희 체제를 넘어서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는 힘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자리라는 책에 부록으로 이 소책자를 넣어놨습니다. 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과학적 사회와 사회적 기술이라는 한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체제라는 부제를 단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 체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써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준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고 영국에 있었던 과학과 사회주의 과학자들의 어떤 치열한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좌파책 아닙니다. 그런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빨갱이 되는 책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ESC라는 단체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재용이라는 다음 한메일 만든 대표가랑 저랑 몇 명, 홍성욱 교수 뭐 이런 사람이랑 합의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단체는 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선언서 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인들이 주도가 된 단체를 만들려고 했죠. 지금은 저 단체를 저는 추천하죠. 너무 과학 대중화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운동과는 좀 거리가 먼 단체가 돼버려요. 제가 이 글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버널 사분면이라고 해서 진보적 과학 지식 그룹이 필요하다. 이게 일본에는 명치 시대 때 이제 메이로쿠샤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지 후쿠자와 유키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 이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민권 인권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인이라는 그 지식인상이 있고
한국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사회가 더 올바르고 똑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 일들을 저 연구하기도 바쁜데 하기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또 천형이라 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더사실 포럼이라는 걸 그 인터넷에 지금 페이스북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채팅방에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매일매일 이 어떤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논의를 하고 토의하고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번역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꼭 과학기술자가 아니어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홍계빈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것도 뭐 제가 썼던 글인데 그래서 과학기술인 협회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그 어떤 그 숫자를 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가치를 올리죠. 근데 과학기술자들은 늘리지, 맨날 늘리자고 그래요. PhD.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기본적인 경제학 상식도 없는 거죠. 그죠? 하여튼 과학기술협회는 필요한데 과학기술협회가 과충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 않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신다고 누군가 하신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생각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자리가 뭐냐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과학을 위해서 과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차례를 가지고 있고 이 책 읽으면요 되게 아는 척하기 좋아요. 아, 얘는 과학자인데 이공계 출신인데 뭐, 와, 프랑스 혁명도 안 하고네. 뭐, 계몽주의도 알고, 뭐, 현대사도 되게 잘하네. 낭만주의도 알고, 뭐, 이런 약간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 책. 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읽는다.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다. 지식보다는 어떤 지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다라고 제가 장담하시고 이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저는 제가 보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 서평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럼 과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다 나처럼 뭐 기부제처럼 투쟁하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연구 열심히 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죠. 근데 적어도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고민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은 일본권 10,000원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집회에 죄다 조선시대 사람들 들어와 있죠. 심지어 과학자는 한 명도 없고 장군, 왕, 예? 재상, 장영실도 없잖아요. 집회가 그 나라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시대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틀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집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만원권 집회를 1990년대 바꿔요. 후쿠자와 유키치로. 저 사람이 일본의 과학기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아시겠어요? 왜 잠시지만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일본이 왜 잠시나마 그 세상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그 그 관료나 어떤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쓴 책이 학문을 권하는 이란 책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만 부가 팔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이오 의숙이라는 데서 학생들이 길러내요. 그때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가서 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식인은 안노다라고 얘기해요. 안노. 안노가 뭐냐면 보초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요 한 마리 기록이, 나머지를 다 자고 있죠. 요 한 마리가 보초를 서고 있죠. 저게 지식인의 역할이다. 되게 멋있잖아요. 기록이다. 왜 민주주의는 과학이 필요한가? 이게 아까 얘기한 과학이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책의 원본인데, 그 해리 콜린스는 과학자가 사회에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와 관여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인으로서의 과학자를 부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다 새죠. 우리 새가들인가 봐요. 근데 왜 과학자라고 부르냐면, 왜 부엉이라고 부르냐면, 부엉이는 목을 180도 돌릴 수 있거든요. 앞뒤로, 상하 좌우로.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과 정치와 뭐 경제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올빼미형, 뭐 부엉이형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노와, 그러니까 보초 기러기와 부엉이, 그러니까 제 삶의 화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무엇을 이뤄내야 되는가의 어떤 롤 모델이라면 저한테는 그게 새입니다, 새.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은 사실은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 저는 꿀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쓰는 주간 경향 무슨 뭐 글들 다 쓰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글을 쓸 때마다 고통스러워. 희생이거든요, 저한테. 연구할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쓰는 글들이 가끔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연구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상 과학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죄 때문인지 하여튼 남들보다 뭘 좀 깨달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관둘 겁니다. 저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5명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저는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저의 가장 정체성이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나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 과학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